야, 보성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두 분 덕분에 봤습니다. 두 분이 처음에는 어색한 듯 하지만 또 잘 어울리시는데요. 케미가 좋은데요. 아, 저는 그 등량면에서 처음 뵀을 때부터 바로 빠져들었습니다. 박건희 가이드에게요. 네. 예. 저는 처음에 방송국이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뭐 재미있는 이렇게 목소리 흉내를 내시면 제가 방송에서 봤던 그런 목소리니까 정말 신나게 1박 2일을 이렇게 김영진 가이드님하고 다녔습니다. 뭔가 이렇게 TV랑 다니면서 채널 바꿔가면서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스피커 용량이 정말 좋아요.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니라 성량이 워낙 좋으시니까 예. 오디오. 그렇습니다. 네. 거의 마을회관 방송 느낌으로 예, 옆에서 계속. 근데 아까 보여줬던 찾아가셨던 쇠실마을이랑 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제 투옥했다 탈옥을 한 적이 있으시다고. 저도 그런 사실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김구 선생의 인생이 진짜 파란만장해요. 파란만장한데 젊었을 때는 진짜 혈기왕성했던. 그래서 이분이 보면은 이제 그 명성황후가 일본 사람에게 시해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군 첩자로 알려진 사람을 맨손으로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거의 소생크 탈출처럼 바닥을 뚫고 탈출을 합니다. 이제 수배자가 된 거죠. 인천 감리소에.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가장 멀리 온 곳이 이제 전라도로 왔던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잠행을 쭉 시작해서 쇠실마을에 도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피신을 가시면서 했던 거리가 네. 박 가이드님께서 1470km라고 거의 말씀하셨죠. 대략 한 1500km 정도 되는 를 갔다가, 거리를 네. 돌았다고. 그래서 삼남을 도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여행이 김구 선생의 어떻게 보면 삶의 자양분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야, 여기 이 백성들, 우리나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리고 곳곳에서 선생님들을 만나거든요. 그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나중에 독립운동의 대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을. 그러니까 길이 학교였던 거죠. 인천에 수험 생활을 했던 기간에도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그 뭐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건 배우지 못함이다. 배우고 남을 가르치지 못함이다. 라고 하는 걸 자책을 하시면서 아예 감옥 전체를 학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해집니다. 그래서 배우고 읽고 가르치고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만드는 것들을 아예 학교 시스템처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와요. 근데 탈옥 후에 삼남을 지방을 돌아다니셨다고 그렇죠, 하는데 삼남이라고 삼남이 어디예요? 보통 이제 예전에 조선시대 때 많이 쓰던 표현인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러니까 지금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를 그렇게 삼남이라고. 삼남. 그래서 삼남이라 그러면 따뜻하고 넉넉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낱말이죠. 예. 자, 근데 멀리 이제 어쨌든 가기 위해서 전라도로 갔다는데 굳이 전라도로 향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길을 좀 피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쇠실마을에서 한 40일, 50일 정도 은거를 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은거가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 이제 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승려 생활을 하게 됐죠. 조선시대 이후부터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그런 인식들이 무의식 속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의 안쪽을 파고 들어간 게 유배지처럼 아주 먼 곳이다. 그래서 통제의 손길이 뻗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은연중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전라도 쪽을 택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쇠실마을을 직접 가보고 느낀 것은요. 마을 전체가 산으로 쫙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번 국도가 보이는 곳에 있지만은 그 전에는 한참 나가서 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뭐 주위에 전체가 병풍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고즈넉한 곳이에요. 예. 쇠실마을의 별명 중에 하나가 심송이에요. 소나무가 많은 깊이 있는 마을. 그래서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서 예전에는 거기에 마을이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왔다고 할 정도인데 여기 와서 여기서 제일 잘 사는 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제일 인심 좋은 분이 누굽니까? 라고 해갖고 우리가 은거했다고 하는 김강원 선생 댁으로 거기에 이제 몸을 맡겼다고 합니다. 네. 흔적이 좀 남아있나요? 은거했던. 그대로 계세요. 그 김구 선생님이 묵었던 방이 저희가 봤을 때 한 평 정도밖에 안 되죠. 아주 작은 방이었는데 거기에 그대로 흔적이 남아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 김강원 선생님의 증손 되시는 분께서 지금도 그 집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방문을 같이 열어봤더니 김구 선생님의 사진이 가운데 이렇게 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좀 김구 선생님에 대한 그런 뭐 나라 사랑하는 마음, 애국의 마음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좀 느끼고 왔어요. 예. 야, 교육적으로도 참 훌륭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은 이제 백범 김구 선생 하면 저희는 뭐 우스갯소리로 꿀탄경만 딱 이렇게 항상 이미지가 기억에 남는데 저희가 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번 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막간 퀴즈입니다. 다음 중 백범 김구 선생과 관련이 없는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김구 선생은 김두호로도 불렸다. 가명. 예. 2번 김구는 목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3번 김구는 전라도를 여행했다. 4번 김구의 목숨을 살린 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전화다. 관련이 없는 것은 몇 번일까요? 없는 걸. 관련이 없는 것 한수연 씨. 저는 근데 일단 1번은 그때 독립운동가 분들이 워낙 그 이름이 많았잖아요. 가명도 많고. 그러니까 1번은 아닐 것 같고. 근데 2번은 제가 아까 들었는데 그 절 쪽에 가깝지 또 기독교 이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일단 목사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번이 아니다. 네. 이야. 저도 약간, 저도 2번 쪽에 가까워요. 왜냐면 네. 나머지는 다 있을 법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목사로 활동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뭐 들어본 것 같아서 예. 저도 2번. 자, 2번이 정답입니다. 오, 정답이에요, 한수연 씨. 정답인가요? 예. 1번은 뭐 어차피 그냥 맞을 것 같고. 근데 대단합니다. 저는 4번도 약간 4번은 몰랐어요. 아예 몰라서 그냥 패스했는데 4번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최초의 전화로 살렸다. 그럼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요 일화는 네. 굉장히 많은 사실 요 책으로도 좀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정확히 내용들을 아시는 분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책에는 많이 나오는데. 네, 그 김구 선생이 참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 하는 게 1891년에 우리나라에 임시 전화선이 놓이고 1896년에 덕수궁, 경운궁에 처음 전화가 놓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가 놓이면 그 당시에는 대체로 전신선이 인천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때 갇혀 있던 곳이 인천 감리소예요. 근데 거기에 갇혀 있는데 승정원에서 보고 하나가 올라옵니다. 지금 어떤 청년 하나가 명성하고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데 내일 모레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 얘기를 고종이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았다는데 회의를 엽니다.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랬더니 일단 죄를 없애는 건 할 수 없지만 사형 집행은 멈출 수 있다. 그래서 그 회의가 지난 지 며칠 뒤에 인천 감리소로 고종이 직접 전화를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절하고 임금님이 절하면 그 전화를 하면 절하고 받거든요. 이재정이라는 분이 이제 절을 하고 받았는데 이러이러하니 그 사형 집행을 멈춰라. 그날이 바로 사형 집행 날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이 바로 김구 선생이 사형 집행이 당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최초의 전화기가 아니었으면 뭐 파발 띄우고 뭐 했으면 시간이 늦었을 수도 있었던 것들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여유를 번 이제 김구 선생이 이제 계속 감옥에 갇혀 있다가 탈출을 감행해서 쇠실마을 쪽으로 이제 어떻게 뭐 은거를 해서 가신 거죠. 그렇죠. 법도 법이지만 이러고 있다가는 정말 안 좋아지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으니까 진짜 이제 탈출을 감행을 해요. 그런 거죠. 예. 네. 너무 드라마틱해요. 네. 그 최초의 전화로 목숨을 살린 거잖아요, 김구 선생님.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목사 얘기는 이제 사실은 잘못된 내용인데 그리스도교에 깊이 빠진 건 맞지만 이제 처음에 이제 몸을 숨길 때는 마곡사에 가서 원종이라는 이름으로 승려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현 씨가 아까 잘 들었어요. 네. 굉장히 정확히 들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한때 이제 승려였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네. 목사가 아닌. 예.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보성 여행을 색다르게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성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태백산맥의 또 무대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또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 느낌을 좀 생생하게 좀 전해주신다면요. 일제시대에 우리 암울했던 우리 민족의 그런 가슴 아픔 또 내지는 거기서의 흔적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좀 이따 소개가 되겠지만은 보시면은 똑같은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태백산맥을 쓰신 분이 조정래 선생이잖아요. 조정래 선생의 집이 벌교에 있다 없다. 있다. 정답. 오늘 2번 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성적이 좋아요. 그러면 그 태백산맥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쓰셨잖아요. 그럼 태백산맥은 벌교까지 온다 안 온다? 태백산맥이 벌교까지 뻗어진다. 온다. 어떻게 돼요? 어? 왜 나한테 지금 질문을 받았잖아요. 대답하세요. 모르잖아, 지금 아니, 덤벙 치는데. 대답을 하세요, 수현 씨가. 모르네.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아이고, 그것도 느낌대로 모르고. 아유. 근데 그 벌교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태백산맥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들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국토 전반에서 자신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벌교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조정래 선생은 그 내력들을 자기 주변에서 봤던 것들을 중심으로 소설로 꾸며놨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장소가 마치 역사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현실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장소들이 어떤 세트장이 아니라 그걸 보고 소설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소설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성을 벌교를 가신다면 아주 감동 깊게 그 장소들을 둘러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태백산맥에 나와 있는 그 남도여관이라는 그 명칭이 네.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여행하면서 봤듯이 보성여관으로 그렇죠. 다시 네. 돼서 지금 오. 지정이 돼서 직접 숙박도 할 수 있고 예. 또 겉으로도 봤을 적에 뭐 이런 콘크리트나 이런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목재로 지어져 있는 거리를 또 다녀와 봤어요. 많이 색다른 곳을 한번 경험해 봤는데 네. 예. 그 2층에는 그대로 일본식의 그 다다미 형식의 그런 여관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1층은 또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외양은 옛날에 남도여관과 지금 보성여관 그 명칭을 쓰면서 외양은 같지만 안에는 또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온돌로 이렇게 펴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요즘에도 숙박이 가능하게 가능하죠. 저런 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가 근대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보성여관이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문화유산 국민신탁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어서 1층 같은 경우는 자그마한 공연도 네. 하고 있어서 보성에 가면은 아지트로 아지트죠. 삼아도 좋을 만한 그런 장소인 거죠. 특이한 점이 뭐가 있었냐면 2층에서 창문을 열었을 적에 바로 앞이 초등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2층에서 어떤 고위 교장 선생님이나 네. 이런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훈시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관 2층에서요? 2층에서 바로 문을 열면은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입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전달하는 말이나 교훈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예. 벌교의 랜드마크였던 거죠. 야, 이 색다르네요. 예. 야, 태백산맥에 또 주무대가 되고 또 아무래도 그걸 또 열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거기 나오는 무대들을 찾아보는 것도 참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은데 다 보여주신 게 아니죠, 지금 보성의 새로운 모습을. 그럼요. 네. 예. 자, 두 분이 아직도 준비한 여행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Trembling in the soft wind is blowing 차밭이 이렇게 경사진데 저기는 평평한 곳에 있어서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았어요. to protect your 역시 아침에 그러니까 좋은데요. 이 차밭을 보성 차밭을 언제 걸어보겠습니까? 보성에 오면은 예. 차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그죠, 차. 예. 그 차밭 사이로 걸으니까 보성의 향취가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차를 안 마시더라도 이 차밭 사이에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어떤 힐링 같은 것이 느껴지고요. 네.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보성하면 소리가 또 유명하잖아요. 서편제. 서편제. 그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어떤 산록의 풍경하고 그 다음에 바다까지 연결되는 게 이게 또 소리를 내는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이 명창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아요. 이게 끝이 없으니까 막히는 데가 없으니까. 네, 보통 이야. 저 앞으로 펼쳐지는 배경이 정말, 와, 훌륭하네요. 정말 많이 걷게 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너무 좋아서. 박광일 가이드께서 말씀하셨듯이 차가 잘 자랄 수밖에 없는 조건. 네. 득음문입니다. 득음문. 소리를 얻는다. 소리를 얻는다. 야, 석편제의 그 고장답게 네. 그 마을 입구에 딱 득음문이 있는데 여기 오면은 석편제의 소리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소리 한번 내보시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박 선생님도. 소리를 하시잖아요, 소리를. 소리를 예. 뭐, 아는 판소리가 뭐가 있을까? 춘향전 춘향자 한번 해보시고.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아,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입에서만 노는 소리여가지고 뭐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될까요? 한번 해보시면 이리 오너라 헛구를 줘! 뭐 이런 식의 소리가 나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맞죠? 쑥대머리요! 아, 드음길이 저긴 진짜 가보셔야 돼요. 네. 진짜 그 한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물이 보성에는 벌써 봄이 왔더라고요. 저 두 분이 그럼 저 계곡물을 맞으면서 득음을 하시나요? 좀 이따 보시면 득음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들을 영, 내천자를 써서 영천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 정민 선생이 여기서 문화생들을 가르쳤던 곳인데 이렇게 물소리가 큰 곳에서 소리를 가르친다. 스튜디오의 가장 기본은 방음 아닌가요? 방음이죠, 방음. 방음인데 여기서는 소리를 내면서 이 소리를 이기는 것, 극복하는 소리를 배우는 거네요. 소리 뽑고 득음. 야. 자, 한번 올라가서 네. 득음장에 앉아서 우리 저기 박 선생님이 득음 한번 해보셔야죠. 우와, 저기서 소리 내기 좋겠다. 저희가 그렇게 훈련을 하던 곳이래요. 네, 그래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 뽀뽀 소리가 위에 뽀뽀 하나, 밑에 뽀뽀 하나 2개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 말소리도 잘 안 들리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소리 연습을 했다는 거죠. 진짜 성대가 트일 것 같아요. 이런 발성이에요, 우리는. 근데 여기는 이런 발성이에요. 아, 끊기는구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찢는 발성이 되는 거예요. 이 부각 발성. 우리는 이런 발성인 거죠. 계속 야! 올려주는 야! 거죠. 그러니까 대사를 치고 들어가야 되니까 끊어주는군요, 거기서. 이런 발성이 차이가 있어요. 소리의 방식에 따라서 구성의 공명을 이용하는지, 복식의 공명을 이용하는지, 단전을 이용하는지, 또 이용하고 또 성대의 어떤 함과 애절함을 표현하는 우리 판소리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